65세의 가을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날은 유독 쌀쌀한 날이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노인 문화 강좌에 참석했다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깊고 맑았으며 어딘가 슬픔과 지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화장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의 첫 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말투는 놀라울 정도로 정중했다. 나는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강좌가 끝나고 복지관 입구에서 다시 그를 마주쳤을 때 무언가가 달랐다. 그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저 멍하니 빗속에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산이 없으세요? 내가 다가가 물었다. 그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칠 것 같아서요. 제 우산이 큽니다. 같이 쓰시겠어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우산을 쓰고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친구와 함께 걷는 듯한 편안함이 있었다. 이 동네에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곳에 살았는데 이제는 여기가 제 집입니다. 가족은 계세요? 순간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하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으니까.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좁은 골목길 끝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과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그야말로 누추한 곳이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우산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산은 다음에 복지관에서 돌려주세요. 저도 매주 화요일마다 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전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친절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이 그날 밤 내내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복지관에 일찍 도착했다. 혹시 그가 올까 싶어서였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왔다. 깨끗하게 세탁된 우산을 들고. 기다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다. 복지관 1층 카페에서 소박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올해 67세라고 했다. 평생 건축 설계 일을 했으며 은퇴 후에는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설계 일을 하셨으면 꽤 좋은 집에 사셨을 텐데요. 내 말에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랬죠. 전에는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복지관에서 함께 있는 우리를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같은 강좌를 듣는 김 여사는 노골적으로 걱정 어린 충고를 했다. 저 남자 조심하세요.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왜요? 저는 괜찮은 분 같던데요. 아니, 제대로 된 사람이 왜 그런 지하방에서 살겠어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겁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김 여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가 전과자라는 둥,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이라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더 큰 문제는 내 자식들이었다. 딸 아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어떤 남자분이랑 자주 만난다면서요? 누가 그래? 그냥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인데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엄마, 그 사람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다고요. 얘야, 엄마가 그것도 모르겠니? 그냥 차나 마시는 사이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딸의 전화가 끊기고 이번엔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나 민수야. 누나한테 들었는데 무슨 남자분이랑 만난다고요? 그래,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이야. 좋은 분이야. 엄마, 그 사람 어디 사는데요?
반지하 방에 혼자 살아. 뭐? 그럼 더 조심해야죠. 제대로 된 사람이 왜 그런 데서 살겠어요? 엄마 절대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자식들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민준이라는 사람의 눈빛을, 말투를, 그리고 그가 풍기는 품위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민준과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만났다. 아니, 만나고 싶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하는 말마다 무게가 있었다.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처음으로 복지관이 아닌 곳에서 만났다.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제가 왜 그런 좁은 방에 사는지 궁금하시죠?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아니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게 친절했던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벤치에 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제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죽은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잃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식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자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제 집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는데 도와주는 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도 셋째도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다들 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한테는 연금도 있고 혼자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내와 함께 일궈온 그 모든 것을 자식들은 당연하게 나눠 가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유품까지 돈으로 환산해서 나누려고 했어요. 아내의 귀걸이가 얼마, 목걸이가 얼마. 그렇게 계산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버리기로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법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는 연금만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방에서 사시는 거군요. 네. 사실 제 연금이면 훨씬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저렇게 사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니. 자식들은 화가 났겠죠? 처음엔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결국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명절 때 의무적으로 전화가 오긴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겁니다. 돈을 못 받는다는 걸 안 순간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 형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공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아픔을 듣고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 그래서 자식들이 전부였던 내가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단순한 차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다. 민주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설계사로 일하며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내와 어떻게 만났는지,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다정한 아버지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많이 줬나 봅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어요. 사립학교, 유학, 결혼 자금. 모든 걸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나 봅니다. 아버지의 돈이 자기들 것이라고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죠.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스킨십을 한 순간이었다. 민주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7세 노인이 한 여자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이제 매일이 되었다. 복지관뿐 아니라 공원에서 카페에서 때로는 그의 좁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의 방은 정말 좁았다. 하지만 정갈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들, 아내의 사진이 놓인 작은 책상, 손수 가꾼 화분들. 가난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사람의 공간이었다. 여기서 정말 괜찮으세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지 그래요?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음 편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으니까요. 제가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방도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당신이 오는 공간이니까요. 우리는 65세와 67세의 나이에 마치 20대처럼 설렜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자식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건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딸과 아들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니? 그 남자 때문이에요. 엄마, 아직도 그 사람 만나세요? 만나지.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딸아이가 소리쳤다.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 사람 자식들한테 재산도 안 물려주고 혼자 신탁으로 묶어버렸대요. 자식들이랑 연도 끊고요. 그런 사람이 정상이에요? 자식들이 먼저 배신했기 때문이야. 엄마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 사람 말만 듣고 믿으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자식들이 떠난 걸 수도 있어요. 아들도 거들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엄마 재산 노리는 거예요. 자기 돈은 다 묶어놨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기대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민준 씨? 벌써 이름까지 부르세요? 엄마, 정말 위험해요. 엄마가 가진 집, 그리고 아빠가 남겨주신 보험금 다 합치면 억 단위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내 재산 걱정하는 거 아니니? 내 말에 딸과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엄마 재산을 노렸어요? 아니라면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니? 엄마가 좋다는데.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나중에 사기당하고 후회하면 어떡하려고요. 말싸움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결국 자식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다. 엄마, 정 그 사람이랑 만나시려면 우리 모르게 하세요. 우린 인정 못합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 전화했다. 우리 만나지 말까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자식들이 너무 반대해요.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내 재산 노린다고 하고. 미안해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서 그래요. 한참의 침묵 후 민준이 말했다. 이해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자식들도 처음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당신과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괴롭다면 만나요. 우리 계속 만나요. 내 인생이에요. 자식들이 결정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이 나이에 다시 찾은 설렘을, 이해를,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반대가 거셀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민주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슬픈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농담을 하면 크게 웃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도 그래요. 혼자였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우리는 여행도 다녔다. 가까운 바닷가로 산으로 작은 여행이었지만 설렜다. 강릉 바닷가에 갔을 때였다. 파도가 밀려오는 백사장을 걸으며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결혼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진심입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나는 울먹였다. 자식들이 더 반대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재산은 신탁으로 묶여 있잖아요. 나한테 줄 게 없는데 제게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만 괜찮다면요.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다. 네, 결혼해요. 우리. 그날 67세와 65세의 연인은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하지만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자식들은 폭발했다. 엄마 미쳤어요?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하시게요? 그래, 결혼하기로 했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딸아이가 소리쳤다. 엄마,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요? 지하 방에서 사는 노인이잖아요.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 사랑?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들도 거들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면 저희는 엄마랑 영 끊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엄마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재산을 남한테 주시려고요? 누가 재산 준다고 했니? 결혼하면 자동으로 배우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그 남자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식들도 결국 돈이었다. 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진짜 걱정은 자신들의 상속이었던 것이다.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엄마, 나한테 실망했어. 너희 아버지가 이 꼴을 봤으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내가 평생 너희를 키우면서 너희한테 바란 게 이거였니? 내 재산?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가거라. 너희 보기 싫다. 자식들은 결국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처음엔 괴로웠다. 밤마다 자식들 생각에 잠을 설쳤다. 하지만 민준이 곁에 있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없었으면.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 터질 일이었어요. 자식들은 나를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엄마라는 역할로만 본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행복하고 내 인생을 사는 건 상관없이요. 그래도 자식인데. 당신도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복지관에서 알게 된 몇몇 친구들 뿐이었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민준이 내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결혼 후 우리는 여전히 민준의 좁은 방에서 살았다. 불편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당신, 우리 어디론가 떠날까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떠나요? 어디로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계속 자식들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가 좋을까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면 좋겠어요. 산이 있고 자연이 있는 곳. 전라도는 어때요? 내가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 살았는데 그곳 산이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전라도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요? 지리산 근처요. 깊은 산 속에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순박하고. 그럼 거기서 뭘 하면서 살까요? 글쎄요. 그냥 조용히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캠핑장은 어떨까요? 캠핑장요? 요즘 캠핑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산속에 작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연 속에서 살 수 있고. 나는 눈이 커졌다. 멋진데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제 신탁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모아뒀어요. 작은 땅을 사고 캠핑장을 꾸미는 정도는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캠핑장 운영으로 수입도 생기면 연금과 합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만의 공간을, 우리만의 삶을.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캠핑장 계획을 세웠다. 어떤 시설을 만들지, 어떤 이름을 붙일지, 손님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름은 늦은 봄이 어떨까요? 내가 제안했다. 늦은 봄요? 우리 사랑도 늦게 시작됐잖아요. 하지만 봄은 봄이에요.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처럼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완벽합니다. 늦은 봄 캠핑. 우리 둘에게 딱 맞는 이름이네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전라도 지역의 땅을 알아보고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했다. 한 달 후 우리는 완벽한 장소를 찾았다. 지리산 자락, 작은 계곡이 흐르는 곳에 1000평 정도의 땅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여기에요. 바로 여기. 현장을 보러 갔을 때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울창한 숲, 맑은 계곡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완벽한 곳이었다. 가격도 적당합니다. 제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민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우리는 즉시 계약을 진행했다. 그리고 캠핑장 조성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었다. 3달 만에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전라도 땅을 샀다고요? 그래, 캠핑장 할 거야. 미쳤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캠핑장이에요? 그리고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민준 씨가 자기 돈으로 샀어. 그 사람 돈으로요? 그 사람한테 돈이 있었어요? 신탁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더라. 그걸 모아뒀대. 그럼 그 사람 진짜 돈이 있다는 거네요? 딸아이의 목소리 톤이 변했다. 그렇더라. 생각보다 많더라고. 엄마,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네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사기꾼이라고 했잖니. 이제 돈이 있다니까 태도가 바뀌네? 엄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뭘 생각할지 다 안다. 이제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상속받으려고? 엄마,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그만 전화 끊어라. 나 바빠. 딸아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자식들한테 제 돈 얘기 안 하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알아야죠. 자기들이 얼마나 속물 같은 생각을 했는지. 하지만 자식인데. 당신도 그랬잖아요.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도 살았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민준이 나를 안아주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자식들과 멀어지게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도 나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 6개월의 공사 끝에 늦은 봄 캠핑장이 완성되었다. 총 15개의 캠핑 사이트,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실, 작은 매점, 그리고 우리가 살 통나무집 한 채. 개장일 첫 손님을 맞았을 때의 설렘을 잊을 수 없다. 어서 오세요. 늦은 봄 캠핑장입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 둘이 우리의 첫 손님이었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환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쉬다 가세요. 민준이 손님들의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나는 매점에서 간단한 간식거리를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캠핑장 곳곳에서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기타 치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행복해 보이네요, 사람들. 민준이 내 옆에 서서 말했다. 우리도 행복해요. 맞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첫 달은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두 번째 달부터는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사장님들 정말 친절하세요.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손님들의 리뷰가 쌓이면서 늦은 봄 캠핑장은 지역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다. 특히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사장님들, 저희도 들었어요. 늦은 나이에 사랑하셨다는 거. 정말 멋지세요. 저희 부모님도 사장님들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도 있네요. 손님들의 격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캠핑장을 운영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딸아이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엄마 캠핑장 잘 되고 있다면서요? 그래, 일 덕분에 잘 되고 있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왜?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이 옆에서 말했다. 만나보세요. 어쨌든 자식이잖아요. 하지만 제 자식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해주는 게 어떨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올라오라고 할게요. 주말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캠핑장에 찾아왔다. 아들 내외도 함께였다. 엄마. 딸아이가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 마음을. 아들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자식들의 사과를 듣고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다시 만나서 반갑기도 했다.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사위가 캠핑장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시작하시다니. 민준이 겸손하게 웃었다. 이 모든 게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좁은 방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딸아이가 또 울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반대한 게 부끄러워요. 손주들이 캠핑장을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반대했던 일은 잊자.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마.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누구한테 뭘 물려줄 건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았다.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민준과 나. 할머니, 할아버지 멋있어요. 손주가 말했다. 뭐가 멋있니? 이렇게 큰 캠핑장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민준이 손주를 무릎에 앉히며 웃었다. 할아버지가 진짜 멋있는 건 할머니를 만나서야.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살렸거든. 저도 할아버지한테 살아난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자식들도 점점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종종 캠핑장을 찾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뻐했다. 캠핑장은 계속 잘 되었다. 수익도 좋았고 무엇보다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보람찼다. 사장님, 저희 내년에도 올게요. 여기서 프러포즈해도 될까요? 저희 결혼 20주년인데 여기서 기념하고 싶어요. 늦은 봄 캠핑장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되었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저녁이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였다. 행복하세요? 민준이 물었다.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아내를 잃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저는 정말 삶의 의미를 잃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우산을 함께 써주셨을 때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냥 작은 친절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저를 다시 살렸어요. 나도 울컥했다. 나도 당신한테 살렸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것도요. 이제 우리 둘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둘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는 통나무집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저기 별똥별. 민준이 하늘을 가리켰다. 소원 빌어요. 우리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빌 소원이 없었다. 이미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2년 후 우리는 여전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70세와 68세가 된 우리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친다.
사장님들 정말 신혼부부 같으세요. 손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웃으며 대답한다. 우리는 진짜 신혼부부예요. 늦게 시작했지만요. 어느 날 젊은 여성 손님이 혼자 찾아왔다. 눈이 빨갛게 부은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있고 싶어서요. 저녁이 되어도 그녀는 텐트 안에만 있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들고 찾아갔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시면 얘기해보세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5년 사귀었는데 결혼 직전에 헤어졌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남자친구 집안이 가난하다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저는 사랑하는데 부모님 반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을 불렀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5세에 만나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지켰다는 이야기. 자식들과 멀어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물론 부모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저희를 보세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해요. 늦게 만났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사랑해요. 맞아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돈도 집안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우리와 대화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밝은 얼굴로 떠났다. 다시 만나볼게요. 제 남자친구.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해볼게요. 사장님들처럼 진짜 사랑을 지켜볼게요. 늦은 봄 캠핑장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다. 자식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를 인정했다. 명절 때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손주들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다. 민준의 자식들도 최근에 연락이 왔다. 그들도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준은 자식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재산은 여전히 신탁으로 묶여있고 우리는 그것을 풀 생각이 없다.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돈은 나중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캠핑장에는 손님이 없었고 우리 둘만 통나무집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추워요? 민준이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다. 아니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따뜻해요. 제가 먼저 가면 어떡할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오래 살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이 순간이 중요해요.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나도요. 65세에 만난 당신은 내 인생의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벽난로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쏟아지고 안에서는 벽난로가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물었다. 뭐라고 하는데요? 늦은 나이에 사랑에 빠진 바보 같은 노인들이래요. 하지만 멋있다고도 해요. 용기 있다고도 하고요. 바보 같은 노인들.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행복한 바보들이죠. 우리는 웃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그 좁은 지하방에서 나와서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자식들이랑 멀어지고 이렇게 산속에서 사는 거? 민준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그날 우산을 내밀어줘서, 당신이 저를 한 사람으로 봐줘서, 당신이 제 아픔을 이해해줘서.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았어요. 나도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자식들만 바라보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세월이 더 흘러 우리는 이제 75세와 77세가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직접 모든 일을 하지는 못하고 젊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는다. 사장님들은 그냥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손님들 맞이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해야지. 우리는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나눈다. 최근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TV에도 나왔다. 늦은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장님들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요. 이혼하고 혼자 살았는데 사장님들 보니까 다시 사랑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사장님들 이야기 보시고 우셨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어느 봄날 캠핑장에 벚꽃이 만개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심었던 벚나무들이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우리가 심은 나무가 이렇게 컸네요. 민준이 벚나무를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우리 사랑도 이 나무처럼 자랐어요. 맞아요.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네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위로 흩날렸다. 아름답다. 당신도 아름다워요. 지금도 언제나.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여기서 평생 살까요? 그럼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꿈이잖아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벚꽃 축제 기간이라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어서 오세요. 늦은 봄 캠핑장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77세와 75세의 부부가 여전히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했다. 사장님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날 저녁 캠핑장 전체가 벚꽃으로 물들었다. 모닥불이 곳곳에서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우리는 통나무집 베란다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이게 꿈인가 싶어요. 내가 말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현실이에요. 65세의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당신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나타나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나를 살려줘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앞으로 떨어졌다. 민준이 그것을 주워 내 머리에 꽂아주었다. 여전히 아름다워요, 나의 봄. 당신도요, 나의 영원한 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77세와 75세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 나이에도 사랑이 뜨거울 수 있냐고. 우리는 대답한다. 오히려 더 뜨거워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매 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늦은 사랑은 약한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의 사랑이기에 더 단단하다. 세상의 아픔을 알고 배신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견뎌낸 후에 만난 사람. 그 사람과 나누는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다. 우리는 자식들의 반대를 이겨냈다. 우리는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우리는 나이라는 숫자를 이겨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행복을 찾았다. 좁은 지하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남자.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던 여자. 두 사람이 만나 전라도 깊은 산속의 작은 천국을 만들었다. 늦은 봄 캠핑장. 이곳은 단순한 캠핑장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우리의 용기가 뿌리 내린 곳이다. 우리의 행복이 꽃피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하고 싶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때가 없어요.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봄을 찾으세요. 민준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피곤해요? 아니요. 그냥 행복해서요. 나도 그의 손을 꼭 잡는다. 나도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저녁. 77세와 75세의 연인은 여전히 사랑을 속삭인다. 늦게 피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의 사랑은 계속된다. 영원히.